살면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악몽을 꾸신 적이 있으신가? 가끔은 마치 현실처럼 생생하게 다가와 몸을 얼어붙게 만들고 그 여운이 오래도록 남아 두려움을 떨칠 수 없는 꿈들이 있습니다. 악몽이 무서운 이유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심지어 깨어난 후에도 꿈에서 본 장면들이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악몽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현실과 이어져 있는 듯한, 그리고 지금까지도 심심하게 기억 속에 남아있는 끔찍한 경험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유난히 겁이 많았습니다. 당시 독도식 아파트 11층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우리 층의 전등이 자주 고장이 났습니다. 늦은 밤이면 어두컴컴한 복도를 혼자 지나가기 무서워서 늘 1층에서 누군가를 기다려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꾸고 난 후부터는 제가 평소 두려워하는 것들이 더 이상 무섭지 않게 믿겨졌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지금도 때때로 그 기억이 떠오를 만큼 섬뜩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날은 늦은 밤까지 학원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늦은 저녁을 먹고 씻은 뒤 곧장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던 탓인지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그 순간 꿈이 시작되었습니다. 꿈 속에서 저는 분명히 제 방에서 깨어났습니다. 방안은 딴딴했고 어딘가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새벽 어스름에 깨어난 것처럼 어둠이 짙게 달려 있었죠. 처음에는 이것이 꿈인지조차 몰랐습니다. 평소처럼 거실로 나가 물을 마시려 했습니다. 하지만 거실에 발을 들이자마자 어디선가 들려오는 흐느낌이 뒤를 파고들었습니다.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 그것은 너무나 애처롭고도 차가웠습니다. 마치 깊은 절망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듯한 물음이었죠. 지금까지도 그 소리를 생생하게 기억할 정도로 가슴 깊이 스며드는 슬픔이었습니다. 처음엔 집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인가 했지만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 흐느낌은 바로 우리 집 안방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꿈이다. 어릴 때부터 저는 꿈을 꾸는 도중에 그것이 꿈이라는 사실을 종종 인지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 저만의 방법으로 꿈에서 빠져나오곤 했죠. 그 방법은 바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꿈속에서 높은 곳에서 몸을 던지면 곧바로 현실로 돌아오곤 했으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꿈에서 깨어나는 것보다도 그 울음소리의 정체가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흐느끼던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욱 선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다름 아닌 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꿈속에서도 그걸 인식하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하지만 곧이어 들려온 것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끔찍한 외침이었습니다. 문 열지 마. 제발 도망가. 이수야, 오지 마. 그것은 분명한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무언가 끔찍한 일에 시달린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웠지만 어머니를 그냥 두고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건 꿈이다. 어차피 깨어나면 아무 일도 없을 거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안방의 문고리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려 당겼습니다. 하지만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겨우 몇 센티미터 정도만 열렸다가 단하게 다시 닫혀버렸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숨건물을 밀어붙잡고 발숨이 생긴 틈 사이로 몸을 기짓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어머니는 원몸이 새하얀 옷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 옷 곳곳에는 선명한 붉은 기가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선픽했던 것은 어머니의 머리카락이 마치 무언가에 묶인 듯 침대 기둥에 감겨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서 도망다. 질은 반자. 그 순간 어디선가 기리한 웃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흐느낌과 뒤섞여 있었지만 점점 더 명확하게 들려왔습니다. 단순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일부러 소리를 끊어내듯 히히, 히히에 하는 기리하고 기계적인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소리는 바로 문 너머, 제가 방에 들어오기 전까지 맞서고 있던 곳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문 너머에서 나를 밀어내고 있던 것은 어린아이였습니다. 눈앞의 광경과 귓가를 맴도는 소리에 몸이 얼어붙을 것 같았지만 두려움보다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무엇이든간에 어머니를 위협하는 존재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있는 숨껏 몸을 안쪽으로 밀어 넣었고 마지막 힘을 짜내 문을 완전히 열어젖혔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온 것은 방 구석에 서 있는 거대한 장롱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원래 저런 장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롱 문 한쪽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그 끔찍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시선을 돌려 장롱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한 아이가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백한 피부, 턱까지 올라난 무릎 위에 놓인 두 손, 그리고 벌거벗은 몸, 하지만 가장 소름 돋았던 것은 그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눈 전체가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고 입은 귀까지 찢어진 듯 길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똑바로 바라본다. 다시 한번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터지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꿈에서 깨어나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온몸이 얼어붙어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갑자기 웃음을 멈추었습니다. 마치 고민하는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한쪽으로 좌우뚱하더니 이내 천천히 손가락을 들어 저를 가리켰습니다.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이의 입에서 날카로운 기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점이 찢어질 듯한 기명 소리에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아이는 갑자기 장롱에서 뛰쳐나오더니 저를 향해 전력으로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기이한 광경에 공포심이 극에 달했던 저는 반사적으로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몸꼬리를 단단히 붙잡고 어떻게든 버티려 했지만 반대편에서는 미친 듯이 문을 열려고 하는 강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작은 최고의 아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괴력으로 문을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문고리는 끊임없이 덜컹거리며 위협적으로 돌아갔고 아이의 기면과 함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깃털을 파고들었습니다. 이건 버틸 수 없다. 단 10초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대로는 도저히 막아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3번 크게 숨을 들이마신 뒤 문고리를 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현관문을 향해 뛰었습니다. 이제는 분노도 슬픔도 어떠한 반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공포 하나만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앞에 있는 벽을 넘어서 아래로 뛰어내릴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꿈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숨껏 점프에 덤을 짚고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등 뒤에서 다급하게 달려오던 그 아이가 제 발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히히, 히히. 소름 끼치는 노숨소리와 함께 그 소나기의 단달이 뚜렷하게 전해졌습니다. 죽은 자의 손처럼 싸늘하고도 기괴한 손이었습니다.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며 발로 걷어찼지만 그 손은 절대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한 힘으로 발목을 움켜쥐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차가운 액체가 발목을 타고 흘러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웃음과 뒤명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인지 절망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는 그 어떤 감정과도 닮지 않은 이상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반절한 마음으로 벽을 붙잡고 실랑이를 벌였지만 결국 아이의 힘에 못 이겨 그대로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부딪히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아이는 저를 안방으로 다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꿈에서 깨어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으려 한다는 사실이더. 안방 문이 닫히는 순간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깨어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꿈에서 깨어난 것이 아니다. 아이에 눌린 것이었습니다.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고 단 하나의 손가락조차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알만 이리저리 굴릴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제가 있는 곳이 제 방이 아니라 안방의 침대 밑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아니면 또 다른 꿈입니다. 이마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만약 이게 정말 꿈이 아니라면 나는 원래 내 방에서 잠들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나는 왜 안방에서, 그것도 침대 밑에 누워 있는 걸까? 방 위에 눌린 채 두려움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문득 누군가가 저를 흔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겨우 눈을 떴을 때 눈앞에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수야, 괜찮아? 어머니는 초조한 표정으로 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몸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단숨이 선체를 일으켰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니 어느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저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단순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엄마, 내가 내 안방에 있는 거라. 그러자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너 아무것도 기억 안 나니? 어머니의 말에 저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말하길 새벽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도 그게 꿈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방 문을 열고 나가보니 안방 문 앞에서 제가 바닥에 누운 채 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너무 걱정된 어머니는 저를 업어서 침대 위에 눕혀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밝아와서 다시 확인해보니 저는 침대 위가 아니라 침대 밑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동면 꿈을 꾸었고 그 꿈 속에서 다리에 눌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제가 안방에 가서 누웠던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방 문 앞에서 자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어째서 저는 침대 밑에 들어가 있었던 걸까? 그날 이후로도 가끔씩 안몸을 꾸긴 했지만 그날처럼 섬뜩하고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대체 누구였는지, 왜 내 꿈에 나타났는지 나는 지금까지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린아이라는 존재는 때로는 순수하고 해맑지만 어떤 순간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포의 대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꿈이란 사람의 무의식을 반영한다고 하지만 이처럼 상상을 초월한 무서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걸까?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끔찍한 남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꿈속에서 움직일 수 없도록 사람을 묶은 뒤 머리부터 천천히 씹어먹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뇌수가 흘러나왔고 피가 주르르 흘러내렸으며 그 모든 방단이 너무나도 심심했다고 합니다. 몸이 완전히 먹힐 때까지 꿈에서 깨어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일반인이 어떻게 뇌수가 흐르는 느낌이나 살이 뜯기는 방단을 알 수 있을까? 그런 경험이 없는데도 꿈에서 그토록 끔찍한 장면을 본다는 것은 단순한 무의식의 투영이 아니라는 뜻이 아닐까? 악몽은 우리가 결코 알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점일지도 모릅니다. 언제, 어떤 꿈을 꾸게 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 아파트는 시설이 썩 좋지 않았지만 운이 따랐던 건지 둔내로 나온 짐을 빠르게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입주한 곳은 고층이었고 처음 이사 오자마자 위아래층 임수에게 인사를 드리며 떡을 돌렸습니다. 다행히 다들 반갑게 맞아주셨고 짧게나마 인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집으로 올라나 초인종을 누르자 6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께서 문을 열고 환한 얼굴로 맞아주셨습니다. 간단한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아주머니 뒤에서 남편으로 보이는 분과 젊은 남성 한 명이 나왔습니다. 아들이겠거니 싶었죠. 저와 나이가 비슷해 보였고 아무래도 도노님과 함께 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인상이 좋아 보였고 와이프와 저는 좋은 이웃을 만난 것 같다며 기분 좋게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사 후 며칠이 지나고 주말이 찾아왔습니다. 와이프와 함께 단단히 아점을 먹고 TV를 보며 한가로울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주말 아침에 찾아올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어 인터폰을 통해 누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뜻밖에도 이쯤에서 왔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문 앞에는 이쯤에서 봤던 둘 젊은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달리 그의 얼굴은 잔뜩 숨기되어 있었고 씩씩거리며 팔을 억누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순간 방황한 저는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자. 그러자 그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외쳤습니다. 왜 자꾸 초인종을 누르시는 겁니까? 너무나도 단호한 말투에 순간적으로 내가 정말 초인종을 눌렀었나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어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때까지 저희는 집에서 손발짝도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TV를 보며 여유를 즐기던 와이프도 소란스러운 소리에 놀라 소파에서 일어나 제 뒤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청단한 얼굴로 초인종을 누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계속해서 저희를 몰아세웠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초인종을 눌러대는데 이게 무슨 이의 없는 행동입니까? 그의 억센 말투와 강한 어조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왜 했다고 몰아가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저희는 초인종을 누른 적도 없고 집 밖에 나간 적도 없습니다. 대체 왜 저희가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하시나 라고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단점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저희에게 행동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점점 그의 목소리는 커졌고 언성이 높아지자 이쯤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내 노부부가 급히 내려와 아들을 붙잡으며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에 저와 와이프는 그저 어리 빠진 채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분이 아들을 위층으로 끌고 올라가려 하자 아주머니께서는 미안한 얼굴로 저희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잠시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 저희는 당황했지만 괜찮다고 하며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거실에 들어서자 짙은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신적으로 조금 아파야. 이해해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되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는지,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는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앞으로 참고하면서 저희도 조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아주머니는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며 사과한 뒤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섰을 때, 와이프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 아무래도 좀 아프신 분이다 그런 것 같다. 그렇게 사건을 덮고 넘어갔습니다. 다만 당시에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 분명 그의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는데 아주머니는 그를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단순히 함께 사는 가족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날 이후로는 그가 어떤 사연을 가질 사람인지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위층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점점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발뒤꿈치로 쿵쿵 걷는 소리가 안방과 거실에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위층으로 올라나 문을 두드리고 싶었지만 처음 사건이 있던 날을 떠올리며 참고 넘어갔습니다. 어차피 정신적으로 아플 사람이니 이해하자. 와이프와 우스갯소리로 넘기곤 했죠.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이틀쯤 지나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에게서 갑작스럽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보통 급한 일이 아니면 카톡으로 연락하는 판인데 직접 전화가 왔다는 건 뭔가 심상치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무실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지금 위층 아들이 계속 물을 두드리고 있어. 와이프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불만이 아니다. 공포의 지린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무슨 말이다? 지금 집에 혼자 있는데? 계속 물을 두드리라. 그리고 소리도 질다. 너무 무서워서 나 혼자서는 대꾸도 못하겠어. 제발 빨리 와줄 수 있어? 저는 그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층간 소음 문제나 예민한 반응이 아니다. 실제로 무언가 위협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와이프는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몰아쉬며 계속해서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전했습니다. 쿵쿵. 계속 두드려. 이제는 발로 차는 것 같다. 그 순간 제 심장도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금방 발게.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급하게 짐을 챙겨 사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집까지 가는 내내 머릿속에는 최악의 상황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연 이 층 남자는 지금 무슨 이유로 물을 두드리고 있는 걸까? 단순한 착각입니다. 아니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가 처음 우리를 찾아왔던 날,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걸까? 이 모든 것들이 불길한 예감으로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향해 혼잣말을 하거나 길 한가운데서 누군가와 싸우는 듯한 몸짓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혼잣말을 하는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서 들어보면 뭔가를 경고하는 듯한 말투였다고 했습니다. 특히 휘갈친 뒤에는 더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늦은 밤 아무도 없는 놀이터에서 혼자 그네를 밀거나 벤치에 앉아 공중을 보며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여러 번 목격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저씨의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순히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라고 하기엔 뭔가 이상했습니다.
와이프를 향해 왜 아직도 안 떠나고 여기 있는 거냐 라고 내쳤던 그 남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단순한 맘상일까? 아니면 실제로 그가 무언가를 보고 있었던 걸까? 아저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집은 원래 그렇게 조용한 집이 아니었어요. 예전에 다른 사람들이 살 때도 항상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집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대부분 몇 개월, 길어야 1년 안에 이사를 나가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그 전에 살던 사람들도 층간소음 때문에 나간 건가요? 그러자 아저씨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층간소음도 있었겠지만 이 이유는 그게 전부가 아닐 겁니다. 이 아파트에 산 지 오래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 집은 뭔가 이상해요. 저는 아저씨의 말을 꼭 씹으며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라니 대체 무슨 뜻일까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서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저씨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들은 것 중에 제일 이상했던 건 몇 년 전에 그 집에 살던 한 부부의 이야기예요. 그때는 미친 노부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살았을 때였죠. 어느 날, 그 집 아내가 갑자기 집을 나가고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단순한 가출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아내가 자의로 나간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럼 경찰에 신고는 했나요? 겠죠. 하지만 결국 그 아내는 실종된 상태로 끝났어요. 더 이상한 건 남편도 얼마 지나지 않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저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저씨는 저를 바라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이상하지 않나요? 한 집에서 부부가 차례로 사라졌다는데 혹시 범죄 사건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집을 인수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상한 증상을 겪었어요. 불면증이 심해진다든가, 집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진다든가, 자꾸 낯선 사람의 목소리가 들린다든가. 그게 전부 사실인가요? 있거나 말거나죠. 하지만 이 아파트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다들 웬만하면 저 집이란 엮이지 않으려 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집에 살면 모두들 이상한 경험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계속 그 말에 곱씹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일들.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가고 얼마나 많은 이상한 일들이 있었던 걸까?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와이프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와이프를 안심시키려고 했지만 머릿속은 이미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무렵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어두운 속에서 들리는 신미한 소리. 왜? 아직도 안 떠나고 있는가? 그것은 이 집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천장에서 쿵쿵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바닥을 세게 두드리듯 기측적인 진동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지더니 이내 벽을 타고 내려오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초림종이 울렸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저씨의 이야기를 곱씹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집 남자가 화를 낸 대상이 우리가 아니다.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아랫진의 다장이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는 우리를 향해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미치고 분노하고 우를 두드린 것은 바로 죽은 바장에게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왜 아직도 안 떠나고 있는가?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을 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는 귀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원망하고 미워했던 사람이 죽은 뒤에도 여전히 이곳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귀신을 볼 수도 믿길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귀신이 한 행동들만이 현실 속에서 개토리되고 있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여전히 이 미친 남자는 때때로 저희 짐을 찾아와 물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도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초인종이 울려도 물을 두드려도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는 점점 덜 찾아오더군요. 마치 우리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흥미를 잃은 것처럼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집 노부부가 이사를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이사를 준비했고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그 끔찍했던 시간이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 그 아저씨의 영혼은 여전히 이곳을 떠나지 않고 있는 걸까? 만약 그날 여전히 이곳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또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음번에는 그 사람이 우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 짐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이 정신적으로 아프면 가끔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본 것이 단순한 망상이었다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 단순한 망상이라기엔 너무나도 많은 우연이 겹쳐 있었습니다. 마치 그 질이, 그 장소가 과거의 지역과 감정을 머금은 채 계속해서 누군가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 남자는 죽어서도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죽은 아저씨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존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은 살아있을 때 했던 행동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아직도 그 집에 있을까? 이 글을 보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신가? 혹은 이런 현상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 분이 있나? 사실 저는 초등학생 시절에도 3번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은 한 여자아이였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괴담이나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많은 괴담을 찾아보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여자아이가 들려준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초등학생이 지어낼 수 없을 정도로 기이하고 생생한 이야기였습니다. 신기한 것은 저는 그 아이의 얼굴과 이름조차 희미한데 그 이야기만큼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억난다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선단 근처의 작은 놀이터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아이가 말했습니다. 귀신이 내 주변에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 보통 이런 이야기는 위험하지만 자신은 위험하지 않은 방법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중 누군가를 골라 직접 확인해 주겠다고 했죠. 그녀의 말에 우리는 흥미를 느꼈고 주위에서 몇몇 아이들은 겁을 먹고 물러섰습니다. 나는 괜찮아. 해볼래. 그렇게 말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왜 그때 그 이야기에 그렇게 끌렸던 걸까?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아이가 정말로 내게 무언가를 보게 해주려 했던 걸까? 저는 숨을 숨겼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머릿속에서 그 장면을 그려보았습니다. 바닷가, 사라진 모래선, 내 팔에 안긴 아기, 그리고 스칼과 비닐봉지. 그리고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두르세라. A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는 여전히 조용히 자고 있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수칼을 들고 그것을 자를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꿈속이라지만, 아무리 이것이 단순한 상상이라지만, 그저 이야기를 따라가며 머릿속에서 재현하는 것뿐이라지만, 이건 너무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사람이 아닌가라?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A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건 귀신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너를 따라올 수도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단순히 괴담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A가 만들어낸 이상한 놀이 정도로 여겼자. 하지만 그 순간 나를 덮친 단단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검은 형체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시카를 들고 그것을 자를 것입니다. 아니면 그 검은 존재가 나를 잡도록 둘 것입니다. 손에 들린 칼이 점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검은 형체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A의 목소리는 더욱더 조급해졌습니다. 너, 시간이 없어. 서둘러. 그러나 내 손은 몸질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차마 그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바닷가 너머에서 거대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등 뒤로는 수커먼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그 바다에서 무언가가 솟아오르는 듯한 기이한 울림이 들렸습니다. 그만한데.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A는 조용히 내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전히 놀이터 미끄럼틀 아래 A와 나는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는 성당의 십자가가 신기하게 빛나고 있었고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숨이 차지? 나는 내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데도 시칼의 감촉이 선명하게 느껴진달까? 나는 내일을 바라보았습니다. A는 나를 보며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말했습니다. 너, 선택을 안 했구나.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A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괜찮아. 대신 내 꿈속에서 밤을 찾으면 돼. 그리고는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나는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은 채로 A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나는 다시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모래섬은 사라지고 없었고 내 앞에는 거대한 어둠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손에는 시칼과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너도 꿈 꿨어? B의 질문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소름 끼쳤다. 마치 반연히 내가 그 꿈을 꿨을 거라는 듯한 말투였다.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대체 무슨 꿈을 말하는 걸까? A는 분명 내 주변에 귀신이 있는지 확인해 주겠다고 했지만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말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는 어떻게 그것을 알고 있는 걸까?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런 꿈 말하는 거라? 기는 내 반응을 보더니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너도 모래섬을 봤지? 그리고 받았다. 그 남자도 봤어? 나는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혔다. 이 애는 대체 어떻게 그걸 알고 있는 거지? 나는 그날 밤 이후로 A가 했던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A가 직접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고, 나도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한다는 것이 왠지 모르게 꺼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D는 마치 나의 꿈을 직접 들여다본 것처럼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너,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아? 나는 소름이 돋은 채로 되물었다. 하지만 D는 그저 티연하게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나도 했으니까. 그 말은 너무나도 간단했지만 동시에 그 어떤 설명보다도 더 섬뜩하게 다가왔다. 나는 D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제야 깨달았다. D는 단순히 A의 말을 전해 듣고 나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직접 경험했던 것이다. 나처럼 같은 방식으로. 그리고 그는 내가 무엇을 보았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그 순간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생각이었다. 혹시 나만이 아니었나? 나는 한숨을 삼키며 다시 물었다. 너도 그 꿈을 꾼 거야? 그리고 그 남자를 봤어? 비는 여전히 미소를 머금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미소가 묘하게 불편해 보였다. 그리고 그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남자는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야.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무슨 뜻이야? 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A가 복도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A는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우리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 달갑지 않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A는 천천히 다가오더니 나를 향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 말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이미 늦었다는 뜻 같았다. 나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온몸이 찌뿌둥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다. 기는 도대체 어떻게 내가 꾼 꿈을 알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레이는 왜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함구하라고 했던 걸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 꿈을 떠올릴수록 기분이 나빠졌다. 검은 바다, 사라진 모래성, 내 손에 들려있던 검은 봉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 봉지가 움직였던 기억. 그것은 분명 섬산이었을까? 아니면 실제로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나는 꿈을 꾸었다. 그 꿈 속에서 나는 다시 바닷가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검은 봉지가 바다 위를 동동 떠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저 멀리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꿈속에서도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 검은 형체는 이번에도 나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나를 향해 입을 열었다. 드디어 찾았다. 그 순간 나는 온몸이 수분땀으로 젖은 채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숨을 헐떡이며 방 안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똑똑히 들었다. 꿈속에서만 들려야 할 그 목소리다. 현실에서도 순이하게 울리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이제 그 남자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빨간 토끼가 내가 바다에 던졌던 들 갓난아기였다니. 그리고 그 토끼를 잡지 못하면 귀신이 더 강해진다는 말. 나는 이 모든 게 A가 처음에 했던 그 이야기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A는 처음부터 나에게 귀신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무언가를 불러내는 의식이었던 게 아닐까? 나는 조용히 A를 바라보았다. 그럼 빨간 토끼를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A는 순간 입을 다물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결국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잘 모르겠어. 난 아직 한 번도 못 잡아봤거든. 그 대답은 예상보다 더 섬뜩했다. 나는 그 순간 우리가 해버린 이 놀이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실감했다. 나는 예초에 A가 해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따라놨을 뿐인데 지금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를 불러내버린 꼴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내 꿈속에서도 빨간 토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나는 A에게 되물었다. 너도 실패했잖아. 그럼 너한테도 빨간 토끼가 나오는 거 아냐? 그러자 A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는 처음에 실패했을 때 이미 다른 방법으로 귀신을 만들 준비를 했었어. 그리고 토끼를 놓친 것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야.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고 느껴져. 어떻게 다르다는 거야? A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이번에는 검을 사람이 더 가까이 왔어.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A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리고 빨간 토끼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순간 검을 사람이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빨간 토끼가 도망치는 꿈, 검은 남자가 따라오는 꿈, 그리고 토끼를 놓쳐버리면 귀신이 더욱 강해진다는 사실. 나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불길하게 느껴졌다. A는 다시 내게 부적을 내밀었다. 이걸 가지고 있어. 최소한 빨간 토끼가 내 꿈속에 나타나는 건 많을 수 있을 거야. 나는 부적을 받아들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손끝이 떨렸다. 정말 이걸로 괜찮을까? A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최소한 내가 직접 빨간 토끼를 상대할 일은 없을 거야. 그 말이 나를 조금은 안심시키는 듯했지만 동시에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빨간 토끼는 내가 아닌 A의 꿈속에서 계속 나타날 거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나는 부적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났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잠들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귀 속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나를 부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며칠이 지나도록 나는 아무 꿈도 꾸지 않았다. 부적 덕분일까? A의 말처럼 빨간 토끼는 내 꿈속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나는 계속해서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심지어 길을 걸을 때도 누군가나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몇 번이고 길을 돌아보았지만 항상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일주일째 되던 날 A가 사라졌다. 그날 아침 A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나는 처음에는 단순히 몸이 안 좋은가 보다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느낌이 좋지 않았다. 나는 쉬는 시간에 길을 찾아가 물었다. A 안 왔어?
기는 고개를 저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오늘 아침부터 안 보이더라. 나는 점점 불안해졌다. 기는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너 혹시 오늘 새벽에 꿈 꿨냐? 나는 깜짝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아니, 꿈 안 꿨는데? 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 내이가 꿈 꿀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기가 말하는 꿈이 무엇인지. A는 빨간 토끼를 다시 만난 것이다. 나는 점점 숨이 가빠졌다. A가 사라졌다. 그리고 빨간 토끼를 놓쳤을 때 검을 사람이 가까워졌다고 했다. 혹시 이번에는 정말 검을 사람에게 잡혀버린 걸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부적을 손에 꼭 쥔 채로 잠을 청했다. 그리고 꿈을 꾸었다. 그 꿈 속에서 나는 다시 바닷가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A가 보였다. 그는 바닷가에 서서 나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내 등 뒤에서 익숙한 뒤척이 느껴졌다. 나는 숨을 삼키며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검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번에는 A가 아니라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A는 입을 열었다. 도망쳐. 그 순간 검은 남자가 나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다. 나는 기명을 지르며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 발목이 무언가에 걸려 넘어졌다. 넘어진 내 앞에는 빨간 눈을 한 토끼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나는 깨어났다. 나는 그대로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부적을 만지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 끝난 걸까? 그러나 그 순간 내 방 창문 너머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다시 시작이야. 나는 숨을 삼키며 창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거기에는 창백한 얼굴로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 A가 서 있었다. 빨간 토끼가 다시 꿈속에 나타난 그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필통 속에 부적을 항상 넣어두고 다녔다. A는 절대로 부적을 켜보지 말라고 했고 나는 그 말을 철저히 지켰다. 하지만 몇 주 동안 아무 일도 없었기에 점점 긴장을 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빨간 토끼도 검은 남자도 꿈에 나오지 않았고 모든 것이 잊혀지는 듯했다. 나는 거의 안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속에서만은 어딘지 모를 이상한 장소에 서 있었다. 처음엔 주변이 온통 어둡기만 했다. 그러다 점점 사방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낡은 골목길에 서 있었다. 높은 담벼락이 양쪽으로 길게 이어진 좁은 골목. 어디선가 희미한 정든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나는 한 발자국 내디뎠다. 발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저 멀리 빨간 토끼가 서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 빨간 토끼는 그냥 이명처럼 가만히 서 있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가만히 있어야 할 것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숨을 쉬는 것 같다. 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그 순간 토끼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은 온통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그것이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급히 몸을 돌려 골목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리 뛰어도 같은 장소를 맴도는 느낌이었다. 그러다 문득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검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몸이 얼어붙었다. 그 검은 남자는 마치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온몸이 어둠 속에 녹아는 듯한 실루엣만 보였다. 하지만 그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가 움직였다. 그가 한 걸음 내디디자 마치 공간이 뒤틀리는 듯한 이상한 소리가 났다. 나는 숨도 쉬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았다. 그때 빨간 토끼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며 뛰기 시작했다. 나는 그걸 본 순간 머릿속이 아득해졌다. 도망쳐야 해. 나는 본능적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 검은 남자는 한 걸음 나에게 다가왔다. 그 순간 나는 무언가가 다급하게 나를 끌어당기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눈을 떴다. 침대 위였다. 숨이 거칠게 몰아쉬어졌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필통을 열었다. 부적은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나는 아침에 학교에 가자마자 이 일을 찾았다. 그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눈빛이 흔들렸다. 바쁘나? 나는 그에게 다그치듯 말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부적이 있으면 또 내 안 나온다면서. A는 방황한 듯한 표정을 짓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토끼가 다시 나타났구나. 나는 레이를 붙잡고 흔들고 싶었다. 그럼 이 부적은 무슨 의미야? 너도 못 잡았다며. 그럼 이제 어떻게? A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아직 기회는 있어. 나는 그 말이 더 무서웠다. 무슨 기회? A는 마치 결심이라도 한 듯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번엔 내가 토끼를 잡아야 해. 나는 숨이 턱 막혔다. 뭐? A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부적이 있어도 내 꿈에서 토끼가 나왔다는 건 이제 내가 직접 해야 한다는 뜻이야. 이번엔 내 차례야. 나는 머리가 아득해졌다. 말도 안 돼. 나는 그런 거 몰라. 할 수도 없어. A는 내 어깨를 꽉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내가 하지 않으면 검은 남자나 널 계속 따라올 거야.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지금까지 빨간 토끼와 검은 남자가 꿈속에서 나를 쫓아왔지만 결국 나는 단 한 번도 맞서 싸운 적이 없었다. 항상 도망쳤고 항상 누군가가 대신 맞아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제 내가 직접 해야 할 차례였다. 나는 숨을 삼키며 조용히 물었다. 그럼 토끼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 A는 내 손에 또 다른 부적을 쥐어주며 말했다. 이걸 가지고 자. 그러면 내가 다시 꿈에서 토끼를 볼 거라. 이번엔 절대로 놓치지 마. 나는 부적을 꽉 뭉켜쥐었다. 그리고 검은 남자나 나타나면? A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땐 절대 뒤돌아보지 마.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손안의 부적을 더 세게 쥐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꿈을 꾸었다. 그리고 빨간 토끼가 내 앞에 서 있었다. 나는 A의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내가 바닷가에서 던졌던 비닐봉지 소리 신체 조각들은 원래 계열적으로 분리되어야 했다. 그것이 주술의 핵심이었다. 따로 떨어진 채 존재해야만 그것이 다시 결합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머리와 팔만 비닐봉지에 담아 바다에 던졌고 나머지 조각들은 그대로 바닷속에 빠져나가 버렸다. 그리고 지금 그 조각들이 다시 붙어버린 것이다. 나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믿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 A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일단 내가 토끼를 잡아야 그게 지금 미리란 방법이야. 나는 충격을 받았다. 아니, 처음부터 토끼를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 난 어젯밤에도 아무리 뛰어도 못 잡았다고. A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런데 이제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 원래 토끼가 완전히 결합되지 않았을 때는 속도도 그렇게까지 빠르지 않았고 잠을 기회도 있었어. 하지만 이제 순재 조각들이 다 합쳐졌다난 토끼는 점점 더 강해질 거야. 나는 숨을 삼키며 물었다. 그럼 이제 토끼가 내 꿈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방법은 없어? A는 망설였다. 딱 하나 방법이 있긴 해. 나는 필사적으로 A의 눈을 바라보았다. 뭔데? 어떻게 하면 돼? A는 나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토끼를 다시 조각내야 해. 나는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다. 뭐? 너는 처음에 그걸 6조각으로 나눴었지? 그런데 비닐봉지에 머리만 담고 나머지는 그냥 던졌어. 그래서 다시 하나로 합쳐진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야. 다시 조각내는 거. 나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끼쳤다.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데? A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대답했다. 내 꿈에서 다시 토끼를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그때 내 손에 칼이 있을 거야. 나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다. 그 칼. 그때 바다에 던졌던 거란 같은가? A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칼은 너한테 남아 있을 거야. 그게 내가 처음 주술을 시작할 때 선택했던 도구였으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해. 빨간 토끼가 나타나면 도망치지 말고 그걸 붙잡아. 그리고 다시 6조각으로 나눠야 해. 나는 숨을 삼켰다. 꼼솜에서 빨간 토끼를 잡고 그것을 다시 조각낸다. 나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나는 내가 실패하면? A는 내 어깨를 꽉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 검은 남자나 너를 데려갈 거야. 나는 순전히 얼어붙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런 검은 남자나 나타나기 전에 끝내야 하는 거네. A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빨간 토끼를 조각내는데 성공하면 검은 남자는 사라질 거야. 원래 그는 빨간 토끼를 통해 내 꿈으로 들어왔으니까. 하지만 내가 조각내기 전에 검은 남자나 먼저 너를 잡으면 A는 말을 끝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럼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네. A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자. 이번엔 내가 직접 해야 해.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다시 꿈을 꾸었다. 나는 다시 어두운 골목길에 서 있었다. 저 멀리 붉게 빛나는 무언가가 있었다. 빨간 토끼였다. 그것은 조용히 몸을 뭉클인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다. 이제 선택은 하나뿐이었다.
나는 천천히 걸음을 내디뎠다. 그러자 토끼가 갑자기 뛰기 시작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뛰었다.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을 생각이었다. 토끼는 꾼손이 곰단을 마음대로 뛰어다녔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더 빨랐다. 그것이 뛰어가다 멈춘 순간 나는 곧장 몸을 던져 그것을 붙잡았다. 토끼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지르며 몸부림쳤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붙잡고 바닥에 눕혔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손에 무언가가 쥐어졌다. 차가운 반쪽. 나는 천천히 고개를 내렸다. 팔이 손에 쥐어져 있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이제 선택은 하나뿐이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팔을 높이 들었다. 끝내야 해. 나는 팔을 내려치렀다. 토끼가 기명을 지르며 몸부림쳤다. 나는 온 힘을 다해 움직였다. 다리, 팔, 그리고 머리. 다시 6조각으로 나누었다. 토끼의 기명 소리는 점점 신미해졌다. 그리고 모든 것이 조명해졌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바닥을 바라보았다. 토끼는 사라졌다. 그리고 나는 꿈에서 깨어났다. 나는 침대 위에서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춤밭을 바라보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걸까? 나는 조용히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손끝에 남아있는 희미한 치의 흔적을 보았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정말 끝난 걸까? 나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창문 너머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누군가가 아주 조용히 속삭였다. 다시 시작이야. 나는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그 꿈을 떠올리며 불안감에 시달렸다. 분명 A는 끝냈을 거라고 했지만 나는 그 말이 전혀 확신 있게 들리지 않았다. 그때의 꿈을 되짚어보면 확실히 나는 토끼를 잡았고 트럭이 치이는 순간까지 그것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토끼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정말 끝난 걸까? 아니면 내가 보지 못한 곳에서 계속해서 남아 있었던 걸까? 그 이후 나는 A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냥 우연히 덜 마주치는 정도였지만 점점 내 쪽에서 일부러 피하기 시작했다. 나는 점심시간에도 다른 친구들과 함께했고 쉬는 시간에도 A가 있는 자리로 가지 않았다. 어쩌나 마주쳐도 짧은 인사만 하고 빠르게 자리를 떠났다. 그렇게 점점 멀어졌고 A 역시 더 이상 나를 붙잡고 주술이나 토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B는 그나마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었지만 나 역시 B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 이야기를 잊고 싶었다. 빨간 토끼도, 검은 남자도, 그리고 A가 했던 주술도. 그렇게 몇 주나 흘렀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 일이 있은 후 한 달쯤 지나 나는 한 번쯤에 갑자기 잠에서 깼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평소보다 더 깊이 잠든 듯했다. 하지만 그 깊은 잠에서 나는 갑자기 어떤 기척을 느끼고 눈을 떴다. 밤하늘은 어두웠다. 나는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창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가 창문 밖에서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 하지만 곧 그 얼굴을 자세히 보자마자 나는 숨이 멎는 기분이 들었다. 그것은 A였다. A는 창백한 얼굴로 창문을 통해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기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 몸지리지 않았다.
그리고 A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나는 밭자리 엄청난 무기가 가슴을 짓누르는 느낌이 들었다. 숨이 막혔고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꿈이다. 나는 다시 꿈을 꾸고 있었다. 그렇다면 예의가 말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그 순간 천바퀴 예의가 천천히 손을 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 손에 들려있는 것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빨간 토끼. 그것이 예의의 손에 붙잡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토끼의 모습이 아니었다. 토끼의 몸은 인간의 털과 다리를 가진 것처럼 길게 늘어나 있었고 온몸이 뒤틀린 형체를 하고 있었다. 눈은 전보다 더 깊고 어두운 붉은빛을 띠고 있었으며 이따에는 마치 뒤틀어진 미소를 짓고 있는 듯했다. 그것은 예이의 손에서 몸을 뒤틀며 바둥거렸지만 예이는 그것을 꽉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 이걸 끝내야 해. 나는 머리가 하얘졌다. 끝내다니. 무슨 뜻이야? 하지만 메일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빨간 토끼를 조용히 내 방 안으로 던졌다. 나는 소리를 지르며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순간 현실로 돌아왔다. 나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창문도 닫혀 있었고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책상 위에 놓여있던 부적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 부적은 예이가 나에게 절대로 펼쳐보지 말라고 했던 것이었다. 나는 단 한 번도 그것을 펼쳐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누군가 그것을 찢어 놓았다. 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사라졌다. 다음날 학교에 가자마자 나는 예일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예일은 오지 않았다. 기일이 물어보았지만 기조차도 예이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그날 하루 종일 예이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렇게 예이는 학교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계속해서 이상한 불안감에 시달렸다. 어쩌면 그는 그 빨간 토끼를 완전히 없애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다. 예이의 집을 찾아나 볼 수도 없었고 예이의 가족을 알지도 못했다. 나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예이는 끝내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그 꿈을 꾸지 않았다. 빨간 토끼도, 검은 남자도, 예이도 모두가 꿈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잊을 수 없었다. 그 마지막 꿈에서 예이가 내게 했던 마지막 말. 너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 그리고 정말 이 모든 것이 끝난 걸까? 나는 여전히 가끔씩 밤늦게 창문을 바라본다. 그곳에 아무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하지만 아주 밖은 창밖에서 시니아리의 빨간 빛이 스쳐 지나가는 걸 본다. 나는 다시 이사라도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하며 그 기억을 묻어두었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 빨간 토끼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일을 선명하게 기억한다. 빨간 토끼도, 검은 남자도, 그리고 예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부적도. 하지만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그 주술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끝이 정말로 존재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었다. 나는 인터넷을 샅샅이 뒤져보았다. 관련된 괴담, 전설, 혹은 민속 신앙에서 유래한 주술이 있는지 찾아보았지만 내가 경험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사례는 없었다. 델투 바다야, 이리 온 델투이라는 주술과 일서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조차도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A는 도대체 어디에서 그 주술을 배운 걸까? A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걸까? 나는 밭은 A가 나를 일부러 주술의 시식량으로 삼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처음 그 주술을 했던 나를 떠올려보면 A는 나에게 먼저 접근했고 나를 선택했으며 나만이 그 주술을 직접 경험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사실은 A는 끝까지 그 주술의 완전한 해결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A를 믿었지만 그 믿음은 결국 한 장의 분홍색 부적과 함께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나는 부적을 펼쳐보았을 때 그 안에 들어있던 머리카락과 지옥의 가루를 보고 소름이 돋았다. A가 나에게 준 것은 정말 부적이었을까? 아니면 나는 그저 또 다른 대상, 별표이었던 걸까? 나는 끝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몇 년 후, 다시 찾아온 불길한 기운.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면서 이 모든 기억을 묻어두려 했다. 빨간 토끼, 검은 남자, 그리고 A와의 기억을 모두 지우고 싶었다.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나는 아무 일도 없이 평범한 일상을 살았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난 후, 어느 날, 나는 우연히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기숙사 괴담을 듣게 되었다. 그 괴담을 들려준 사람은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후배였다. 그는 우연히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귀신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상한 일을 겪었다고 했다. 나는 호기심이 동해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았다. 그 후배는 말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귀신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그 기숙사에서 똑같은 꿈을 꾸는 애들이 많았대요.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똑같은 꿈? 어떤 애들은 학교 복도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창문 밖에서 누가 지켜보고 있는 꿈을 꿨고 어떤 애들은 기숙사 방에서 자다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깨어났다고 했어. 그리고 그 후배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같은 꿈에서 빨간 토끼를 본 애들도 있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뭐? 빨간 토끼? 어떤 애들은 꿈에서 이상한 빨간 토끼가 학교 구석에서 자기를 보고 있었다고 했고, 또 어떤 애들은 그 토끼가 자기 꿈속에서 계속 뛰어다녔다고 했대.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건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뭔데? 후배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 꿈을 꾼 애들 중 한 명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사라졌다고. 그냥 갑자기 자퇴하고 연락이 두절되었다. 그리고 이상한 건 그 애랑 같이 있던 친구들도 그 애에 대해서 잘 기억하지 못한다. 마치 그 애가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나는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A가 남긴 주술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걸까? 나는 다시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다. 마지막으로 A가 했던 말. 너,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나는 그 말이 점점 더 현실이 되어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혹시 A도 그때 이후로 사라진 게 아닐까? 나는 몇 년이 지나도 A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혹시 A도 빨간 토끼와 함께 사라진 걸까? 아니면
그 빨간 토끼가 새로운 녹음단을 찾고 있는 걸까? 나는 그날 밤 오랜만에 불을 끄지 못한 채로 잠들었다. 나는 다시 한번 묻고 싶다. 혹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는가? 혹은 예의가 사용했던 주술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나는 수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새벽녘 찬반에서 희미한 빨간색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본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되뇌인다. 제발, 이제는 끝이기를. 그날 밤, 나는 다시 그 기숙사에서 일어났던 일을 곡신으며 침대에 누워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전기 문제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하지만 전기 문제라면 왜 항상 같은 시점에 같은 방식으로 깜빡이는 걸까? 그리고 그 형체는 대체 뭐였을까? 우리는 그날 아침부터 온 학교를 돌아다니며 그 이야기를 떠벌렸다. 하지만 누구도 우리를 믿어주지 않았다. 선배들은 그런 경험이 없다고 했고, 사담 선생님은 헛소리를 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것은 분명 실제로 존재했다. 그리고 2학년이 되고 나서 다시 그 현상을 마주했을 때 나는 확신하게 되었다. 두 번째 관측,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기간. 나는 여전히 기숙사에 살고 있었고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점점 커져갔다. 1학년 때보다 더 높은 등급을 유지해야 했고 잠을 더 줄일 수도 없었기에 우리는 시간의 틈을 없애는 방식으로 공부량을 늘려갔다. 그렇게 공부에 지며 지내던 어느 날 나는 다시 한번 그것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새로운 멤버들이 추가되었다. 기숙사에 입성한 절치 씨와 공부보다는 노는 걸 더 좋아하던 기, 우리는 시험 기간마다 밤늦게까지 모여서 선호 심세 한 판을 늘어놓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온갖 헛소리를 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새벽 3시 30분. 룸메이트들은 외박을 나간 상태였고 우리는 시의 방에 모여 폰을 몰래 반입해 각자 유튜브를 보거나 SNS를 하면서도 서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시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기 시작했다. 저거 원래 저렇게 깜빡였냐? 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때와 정확히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다. 자숙동 3층과 4층의 모든 불이 깜빡이고 있었다. 똑딱딱딱. 그 속도도, 규칙도, 그리고 그때의 공포감도. 나는 시의 말을 듣고 바로 몸을 일으켜 창밖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저거 언제부터 저랬냐? 몰라. 한 30초 전쯤? 나도 유튜브 보다가 발견했어. 나는 숨을 삼키며 다시 확인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어야 했다. 그러나 그때였다. 3층 창문에 모험다다 보였다. 나는 온몸이 굳어졌다. 저기 좀 봐. 시와 기도 그제야 창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저거 뭐야? 그 형체는 정확히 우리가 1학년 때 보았던 그것과 같았다. 3층 창문에 서 있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 움직이지도 않고 이동조차 없이 서 있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시와 기도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갑자기 모든 불이 동시에 꺼졌다. 우리는 비명을 지르지도 못하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리고 다시 불이 켜졌을 때 그 형체는 사라지고 없었다. 이효리 이야기. 나는 그날 이후로 더 이상 기숙사 창밖을 바라보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것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존재가 단순한 기심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 후에도 몇 번이나 자숙동에서 이상한 땀빠짐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그곳을 바라보지 않았다. 나는 그 존재가 우리와 눈을 마주치길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나는 그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지금도 가끔 밤이 되면 나는 천물을 바라보는 것이 두려워진다. 혹시라도 그곳에서 다시 그것이 나를 지켜보고 있을까다. 그리고 마지막 사건. 나는 수만 년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기숙사에서 생활했지만 수능을 보기 일주일 전에 기숙사에서 나왔다. 수험생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려는 부모님에 드렸지만 나는 내심 안도했다.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그날 밤 기숙사에서 벌어진 일을 떠올리면 등골이 서늘해졌기 때문이다. 기숙사에서 마지막으로 목격한다. 나는 기숙사를 떠나기 며칠 전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같은 밤을 쓰던 친구들은 이미 집으로 돌아갔고 기숙사에는 나를 포함해 몇 명의 학생들만 남아 있었다. 밤 11시가 넘어가자 나는 마지막으로 기숙사 주변을 둘러보기 위해 창문을 열었다. 그때 나는 둘 자숙동 창문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 둘 성체가 서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제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착시나 기분 탓이 아니었다. 기숙사에 머무르며 반복적으로 목격했던 그가 이번에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손을 덜덜 떨며 창문을 닫았다. 그리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나는 마지막 밤을 겨우 버텨냈다. 수능이 끝나고 난 후 나는 더 이상 기숙사로 돌아가지 않았다. 하지만 기숙사에 남아있던 친구들과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 중에 소도 씨는 여전히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갑자기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너 이거 들으면 미칠지도 몰라.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네. 또 무슨 일 있어? 씨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 소배들이 또 그거 봤대. 나는 숨을 숨겼다. 뭐? 자숙동? 늘은 똑같다. 선침 창문에서 계속 서 있었다. 그런데 이번엔 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소리해준 숙명이 선물을 통해 손을 흔들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을 흔들었다고. 근데 그 손체가 따라했대. 그 순간 나는 소름이 돋았다. 따라했다고? 그래. 똑같이 손을 흔들었대. 마치 우리가 처음 손을 흔들었던 것처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씨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다. 그거 우리한테 배운 거 아닐까? 그리고 지금도 남아있는 의문. 나는 아직도 가끔 그 기숙사에서의 일들을 떠올린다. 정말로 그것은 우리를 따라 한 걸까? 우리가 먼저 손을 흔들었던 것처럼 그것도 우리를 따라 한 걸까? 나는 그렇다면 그것은 단순히 기심이 아니다. 기억하는 존재. 우리와의 경험을 학습하는 존재. 나는 수년이 지난 지금도 그 단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그것이 여전히 그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학생들이 그 창문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존재가 그들을 향해 다시 손을 흔들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금수배의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졌다. 선배님, 원래 저기 자숙동 복도 맞 깜빡이야? 어제 자숙 끝나고 오니까 엄청 깜빡이던데요. 저런 건 처음 봐서요. 나는 바보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대답했다. 잘 모르겠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자. 그러나 나는 그날 밤, 단 한순간도 눈을 감을 수 없었다. 기숙사를 떠나는 마지막 밤. 후배들과 함께 라면을 마지막으로 나누어 먹으며 기숙사에서의 생활을 추억하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기숙사 생활의 불편함, 힘들었던 시험 기간, 그리고 우리들끼리만 알 수 있는 농담들.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후배가 했던 말이 계속 맴돌았다. 자숙동 복도가 깜빡였어요. 그 말 한마디가 내게는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 나는 수년 동안 반복해서 그 깜빡이는 불빛을 보았다. 그리고 그 불빛이 깜빡일 때마다 무언가나 창문에 서 있었다. 그럼 이번에도?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룸메이트들은 이미 곤히 자고 있었고 기숙사 건물은 깊은 점막 속에 잠겨 있었다. 나는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살짝 걷었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보았다. 자숙동 3층 창문, 그리고 그 형자. 깜빡이는 불빛 속에서 3층 창문에는 여전히 그것이 서 있었다. 나는 숨을 삼키며 그것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두렵기보다는 마치 최후의 확인을 하고 싶다는 기분이 들었다. 정말 내가 거기 있는 거야? 나는 조용히 창문을 닫고 침대로 돌아갔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제 정말 기숙사에서의 모든 기억을 떠나보내자. 이제 다시는 그곳을 바라보지 않을 것이고 이 이야기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창문 너머에서 깜빡이는 불빛이 신경 쓰였다. 그리고 어쩌면 그 형체도 나를 바라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남는 의문. 나는 기숙사를 떠난 이후로 다시는 그 자숙동을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아주 밭은 깜빡이는 불빛을 보면 아직도 그 창문이 떠오른다.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 그 형체는 아직도 그곳에 서 있는 걸까? 기숙사는 내년 새로운 학생들로 채워지고 그들은 또다시 같은 창문을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 형체를 바라볼 때 그 존재는 그들에게도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넬까? 나는 더 이상 기숙사 창문을 바라볼 일이 없지만 혹시라도 언젠가 누군가가 그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면 그때는 나도 손을 흔들어야 할까?